브리핑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론인데요. 일단 공업입지로는 한 10분의 3, 10분의 4에 해당합니다. (10분의 3에서) (10분의 4) (10분의 3에) 가깝습니다. 10년에 한 3번 정도 출제됐는데요. 여기서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을 측하면 됩니다. 공장을 어디 지으면 좋냐 이 말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어떤 농업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 집약농업은 도시 근처에, 조박농업은 도시 바깥쪽에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어떤 공장은 어떤 자리에 자리가 좋은 자리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예요. 비용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고요. 그 다음이 집정력이에요. 집정력이 좋을수록 이제 비용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정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비용 관점에서는 임금이나 수송비는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걸 찾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료 수송비도 있고요. 또 제품 수송비도 있죠.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되죠. 근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업종에 따라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얘를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요. 얘가 많이 발생하면은 제품 수송비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원료 산지 근처로 공장을 가서 지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시장 근처로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원료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료 지향 입지는 이제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 짓는 게 좋고요. 시장 지향 입지는 시장 지향, 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죠. 근데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라면 굳이 시장 가까이나 원료 산지 가까이나 관계가 없죠. 이럴 때는 자유입지형 또는 입지 자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수치로 나타내면 훨씬 간편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원료지수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이제 M 하는데, 원료지수라는 거는 원료 중량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원료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료 중량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분자의 원료 중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모에는 이거는 이제 제품 중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뭐가 더 많이 나가니까, 원료 중량이 더 많이 나가니까 원료 지향 입지가 되는 거고요. 이 값 M이 1보다 작으면 얘가 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제품 중량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니까 시장 지향 입지를 하게 되고요. 이 값이 1이면 그러면 똑같으니까 자유 입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위치를 찾잖아요. 이 위치가 이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이에요.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다른 요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얘가 제일 작은 곳을 일단 찾았으면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 값들이 똑같은 점들을 연결을 해요. 여기든 수송비가 10원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은. 그러면 더 바깥에 이렇게 멀리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위치가 있겠죠. 20원. 더 벗어나면 30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등비용선이라 그래요. 등비용선.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이란 얘기죠. 등비용. 그러니까 똑같이 수송비가 10원이 더 늘어나는 위치예요. 이쪽 위치로 가든 이쪽 위치로 가든. 자, 그런데 어떤 위치에 입지가 있는데, 요 위치는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요 위치로 옮겼을 때 임금을
30원 줄일 수 있다면, 임금을 30원 줄일 수 있다면 단위당,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20원보다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 자리로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위치가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예요. 노동지향 입지.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만약에 20원밖에 임금이 절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최소 수송비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되는 거고, 임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이 위치로 옮겨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이론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개 용어들을 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원료 지향 입지라든가 그 158쪽에 그 표 공식 밑에 있죠. 그 원료 지향 입지라든가 시장 지향 입지, 노동 지향 입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직접 지향 입지도 있기는 하죠. 그 나에 보면 얘가 석유화학공업이라든가 자동차 공업 이런 것들은 관련 업종들이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지향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 입지형도 있고요. 그 밑에 중간 지점 지향 산업도 있죠. 요거는 이제 수송비가 바뀌는 경우에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탄 공장을 예를 많이 들었죠. 연탄 공장은 강원도 지역에 요즘은 이제 태백 쪽에 이제 뭐 연탄이 거의 폐광 다 됐죠. 다 됐는데 옛날에는 그쪽에서 이제 연탄을 기차로 실어 오죠. 기차로 실어 오면은 연탄 공장을 기차역 옆에다가 지어야 바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하역장에서 그냥 그대로 연탄 공장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탄 공장이 기차역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그러면은 다시 또 트럭으로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수송 적환 지점이죠. 기차역이. 지금도 제가 보니까 조치원 여기 대전에도 연탄 공장 있나요? 조치원은 없나요? 조치원에 있던데. 조치원역 옆에 있어요. 연탄 공장이 있더라고.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구경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가면 이렇게 답사를 좀 합니다. 여기도 답사를 몇 번 했잖아요. 저기 이제 오룡역에서 여기까지 걸어도 와보고, 오룡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봤었어요. 좀 멀더라고요. 그런 걷기에는. 오룡역에서 여기 오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걸어왔는데 등이 흠뻑 젖었어요. 수업하러 왔는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이제 걸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백팩을 메고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인데도 등이 흠뻑 젖었어요. 중간에 이 장갑을 잃어버려서 장갑을 갈아 끼고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장갑을 집어넣느라고 이렇게 거기 떨어뜨린 거예요. 중간에 그걸 눈치를 채서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오느라고. 네,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니까. 아무튼 고령역에서 여기 오는데 뭐 저기 다리 하나 건너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천인가요, 그게? 예? 수침교야, 그게? 이거 그거 오니까 이제 용문역 나오고, 용문역에서 이쪽 탐방역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탐방역은 아니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죠. 그 무슨 아파트죠? 산호 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아무튼 답사를 가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개족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 물어서 갔던 곳이 무슨 절인데 저기 그 파남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참 걸어갔는데 식장산인가요, 거기가? 식장사 절 있나요? 그러니까 식장사 절 고산사인가요, 거기가? 절.
가파르게 올라가던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거기까지 파남역에서 걸어갔었어요. 거기도 꽤 되더라고. 파남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예, 거기까지 걸어갔다 걸어서 이제 파남역까지 오고, 예, 아무튼 제일 먼저 거기를 답사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족산은 아직 답사를 안 했어요. 예, 계족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이제 지하철역이 그나마 그 근처로 가서 갔는데, 예, 계족산은 여기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신탄진 쪽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계족산이 닭발이라며, 닭발. 닭개자 발족자잖아요. 계족산이. 닭발이잖아요, 닭발. 아니, 여기 사는 사람도 몰랐네, 이거는. 닭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맞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올라간다며요. 황토길이라고. 아무튼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지금 중간 지점 지향 산업 하다가 조치원에 연탄 공장 있는 거 얘기하다가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편제 원료, 보편 원료 이런 단어 좀 뜻만 알아두시고요. 편제 원료는 편자가 뭐냐, 편자가 치우칠 편자잖아요. 그러니까 편두통 하는 게 뭐예요? 편두통. 편두통이 뭐예요? 한쪽 머리만 아픈 게 편두통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네. 예. 그래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편자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여기는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편제 원료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거예요. 보편은 이제 어디든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자가 이거 한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바이어스로 할게요. 영어로는 바이어스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영어로는 바이어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편은 영어로는 유비쿼터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유비쿼터스. 한때 왜 유비쿼터스 이 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서든이라는 의미거든. 어디서든. 그러니까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 그래요. 물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 공장을 시장 근처에 짓는 게 좋겠죠. 편제 원료는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요. 그다음에 레시오의 최대 수요율은 중요도는 좀 낮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이번엔 지나가고요. 자,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들어가서 서비스 입지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니은에서부터 시옷까지 용어들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중심지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 범위를 말해요. 이 최소 요구치가 최소한 달성해야 되는 매상고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높은 매상이 달성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넓어야 돼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고객들이 와서 구매를 해서 가는 그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거든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큰 중심지 성립 조건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와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 각각 다르죠.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원형이고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는 정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평평한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있으면서 고객들이
모래알을 일정한 간격으로 뿌려놓은 것처럼 고객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요. 그러면 어떤 중심지들이 자신의 상권을 넓혀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넓혀가다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영역을 넓혀야 될 것이고요. 넓히다 보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런 겹치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갖는 부분,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겹치면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정육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육각형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단일 중심지일 때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계속 어떤 형태로 커져가는 거예요?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단일 중심지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이상적이고, 원형이 되는 게 이상적이고,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이론이다라고 얘기해요. 중심지 형성 과정. 중심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어 간다. 정육각형 또는 원형,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간다. 자, 이게 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서 중심지의 계층성이 나타나죠. 지금 이런 중심지는 이제 저차 중심지라면, 이런 이제 저차 중심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나타나고 이제 여기도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요거보다 더 크게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요거보다 더 크게 이제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로 또 이렇게 중차 중심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또 요거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또 고차 중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중차 중심지 안에 여러 개의 저차 중심지가 있고, 하나의 고차 중심지 안에 여러 개의 중차 중심지가 있고, 이런 거를 중심지의 계층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면은 저차에서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요.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가, 저차 중심지 사이에서는 거리가 짧잖아요. 중차 중심지와 중차 중심지 간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고, 고차는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기능은 점점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 이제 그런 거고요. 요즘 뭐 편의점 같은 거는 저차 중심지라 생각하면 되고요. 동네 큰 슈퍼는 중차 중심지, 대형 할인 매장은 고차 중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요즘은 대형 할인점이 많아서 사람들이 구매 패턴이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뭐 대형 할인점에 가면은 한꺼번에 거기에 뭐 별의별 거 다 사죠. 뭐 TV, 냉장고 이런 것도 있죠. 그 대형 할인점에. 원래 그 대형 할인점의 그 개념이 미국의 월마트인가요? 공장형 뭐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소매점처럼 아주 이 진열도 그렇게 그냥 예쁘게 이렇게 해놓은 게 특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좀 예쁘게 진열해 놓고 이렇게 해야 더 잘 사나 봐요. 근데 코스트코는 조금 좀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대형 할인 매장하고 조금은 다르죠. 이렇게 진열해 놓은 모습이. 그게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아무튼 코스트코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이 아주 경제적인 어떤 구매 그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그게 끝자리가 90원으로 끝나는 거는 그냥 다른 데나 거의 비슷하대요. 별 가격 차이가 없는 거. 근데 이제 끝이 70원으로 끝나는 거, 이런 거는 더블 할인이 된 거래요. 끝이 70원. 이거는 이제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더블 할인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끝자리가 900원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두 개짜리인 거는, 이거는 그 판매점마다 금액이 달리 책정된 그런 품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지점과 저쪽 지점이 이렇게 다른 거고, 그다음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앞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품목이래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품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모르셨어요? 그럼 500원.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거 알고 구매하면 조금은 낫다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4가지밖에 없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무튼 이제 공업 위치, 그다음에 크리스탈로 했고요. 자, 이제 레일리와 허프예요. 레일리와 허프는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중력 모형. 이거는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썼기 때문이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력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자, 저 앞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잖아요. 정육각형 원형 이렇게 형성 과정을 봤는데 요거는 중심지 상호 작용을 봤어요. 상호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밀고 당기는 거죠. 상호작용, 밀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레일리에 의하면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한 공식이죠. 흡인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이제 인구에는 비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심지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은 크고 작으면 당기는 힘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위치는 작은 도시, 작은 중심지 근처에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큰 중심지가 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느낌 때문에 경계가 큰 도시 가까이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경계는 작은 중심지 근처에 있죠. 이렇게 이게 중심지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하고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래서 경계는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천이다. 크기가 여기가 2400이다. 여기까지 거리가 2다. 여기까지 거리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게 적당하게 이게 숫자가 적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여기가 거리가 3이다. 여기까지 거리가 3. 여기까지 거리가 2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쉬운 숫자로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경계가 아니고요. 경계가 아닌 어떤 위치에 도시가 있으면 여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몇 프로 가고 이쪽으로 몇 프로 가냐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죠. 자 이랬을 때는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 공식에 따라서 A가 당기는 힘 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 하면은 4분의 1000이죠. 선 나누기 4 하면은 250인가요? 아, 이거 숫자를 잘못했다. B가 당기는 힘은 9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 9죠. 9분의 이걸 600인가요? 잘못했다. 이게 200 할 생각이었는데 그럼 이걸 숫자를 바꿔야지. 800으로 해야지. 800 이러면 되죠. 원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이 숫자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요. 거꾸로 가면서 숫자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 때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먼저 결정해 놓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200, 600 이렇게 되면은 자, 몇 대 몇인 걸 찾는 거죠. 여기가 1대 3이죠. 1대 3이 금방 눈에 안 띄는 경우에는 200 더하기 600분의 200만큼은 A쪽으로 가는 거고 200 더하기 600분의 600만큼은 B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800명 중에 이런 뜻이죠. 전체 800명 중에 200명은 A쪽으로 가고 800명 중에 600명은 B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몇 등분 되는 거요? 4등분 되는 거죠. 그래서 25%는 A쪽으로
75%는 B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최근 10년간 이 레일리 허프 이론이 7문제가 출제됐는데 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10,000명이 사는 동네다. 10,000명이 살면은 그 중에 이쪽으로 몇 명 가고 이쪽으로 몇 명 가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25%면은 이제 2,500명 이쪽으로 가고 7,500명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괄호 속에 이렇게 탁 단 이렇게 해서 여기 사는 사람의 70%만 이제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고 30%는 여기서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니까 7,000명 중에 25%를 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여기서는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허프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 공식하고 똑같은데 이제 허프와 레일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허프는 이제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똑같은데 레일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자, 이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이쪽에 이제 따로 쓰면은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두 중심지가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중심지를 본 거예요. 중심지가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걸 본 거. 이거는 무슨 관점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허프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어떤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봤죠. 사람을 봤죠. 그래서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본 관점이 다른 거죠. 다음에 자, 이 레일리는 이렇게 봤어요. 아까 이 경계라는 거 있었잖아요. 경계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경계라는 게 여기다. 그럼 이제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를 자석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석. 이게 자석이에요. 이게 자석이고 그럼 이제 철가루를 뿌려 넣는 거죠. 철가루를 뿌려 놓으면은 이쪽에 있는 철가루는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요쪽 영역 안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쪽 안에 있는 철가루는 이쪽으로 끌려가죠. 요 철가루가 이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철가루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이게 힘이 더 세니까. 약간이라도 얘가 당기는 힘이 더 세면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끌려가고. 그럼 얘는 약간이라도 얘가 당기는 힘이 더 세면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기는 힘이 200대 600이 아니라 이게 뭐 390대 410이라 해도 이쪽이 당기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허프는 어떻게 본 거예요?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40이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60이다. 그러면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총 100번을 가면은 이쪽으로 60번 가고 이쪽으로는 40번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정론적 관점에서 봐버려요.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면 저쪽으로밖에 안 가고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레일리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레일리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허프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쪽으로밖에 안 가냐? 총 100번을 가면 이쪽으로 더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누가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허프가 더 그럴듯한 것 같죠? 저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무시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발전시킨 거예요. 이거 확률론이에요. 확률론. 그래서 확률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확률로예요. 확률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허프는 확률 모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 공간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자,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고 이쪽은 포장 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레일리는 이런 장애 요인을 고려 안 했어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봤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쪽으로는 비포장도로고 이쪽은 포장도로라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걸 고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프예요. 이 사람은 뭘 고려했다? 장애 요인을 고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중력 모형을 처음으로 여기 적용한 사람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마찰계수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시간거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거리가 아니고 무슨 거리? 시간거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시간거리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찰계수 이렇게 하는데 요게 마찰계수거든요. 요게 마찰계수인데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찰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숫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커지니까 당기는 힘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이 숫자가 이 외에 다른 숫자가 나온 적 없어요. 마찰계수가 늘 2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공식은 똑같이 적용돼서 레일리의 공식이나 허프의 공식인 숫자는 똑같이 적용돼서 계산은 됐어요. 아무튼 조심은 하시고요. 혹시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근데 허프는 경쟁 점포가 더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쟁 점포가 또 생겼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당기는 힘은 110이 되는 거죠. 110분의 40이 되고 110분의 60이 되고 11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도 본 거요? 경쟁 점포 수도 봤어요. 경쟁 점포 수도 봤어요. 상당히 발전시킨 이론이죠. 그 사람이 이제 허프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허프의 중심지 이론에 보시면은 기억에서는 둘째 줄에 미시적 분석 이런 말이 있죠. 다음에 그 디귿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디귿에 보시면은 허프는 그 확률을 계산했다 그러잖아요. 확률 모형이죠.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봤어요? 소비자와 행선지까지의 거리. 자, 거리는 레일리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특징적인 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요게 이제 레일리와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쇼핑센터의 크기. 크기는 레일리도 본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리얼에서는 디귿에 있죠.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리얼의 세 번째 줄.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계수라고 하며 또는 이제 현실적인 장애물에 따른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론보다는 계산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론보다는 계산으로 요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요거 이제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점포의 종류 하면은 요거는 집집국산 전선편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번은 그냥 그렇게 집집국산 전선편에서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점포의 분류에서 집집국산 전선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집심성 점포, 이건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집심성 점포는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죠. 이거는 이제 전문 품점이 대체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선매 품점은 이게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고요.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선매 품점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는 비교 후 구매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려면은 동종 업종의 점포가 한데 모여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구점 같은 거, 이렇게 의류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죠.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의 중심에 있어도, 배우지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 있어도 고객들이 다 갑니다. 먼 곳에서도 갑니다.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이거는 이제 편의품점이 대체로 그렇고요. 편의품점 말고도 뭐 세탁소라든가 또는 뭐 미장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약간은 떨어져 있죠. 목욕탕 뭐 이런 것도.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이거는 이제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단어 뜻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요 키워드는 중심입니다. 중심. 배우지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얘는 모여 입지해야 돼요. 모여 입지.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한데 모여 입지한다 이러면.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마케팅 및 광고. 자, 마케팅 및 광고에서는 마케팅에서 주로 출제가 됐죠. 광고는 뭐 10분의 1도 안 되고요. 뭐 따진다 해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마케팅이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단원이라 볼 수 있어요.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되고요. 이 마케팅 전략은 시, 고, 관 이렇게 나누어지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이거 참 좋네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좋다. 이거 다른 분들 다 쓰시나요? 이거 쓰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좀 많이 이용을 해야 제가 그래도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절약이 돼. 요렇게 절약이 요렇게 여기까지 쓰니까 요거를 요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잘 안 부러지고 분필도 안 묻고 참 좋네. 다른 데도 다 이걸로 바꿔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이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지죠. 시장을 점유할 때 일단 시장을 세분해야 되죠. 요걸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 밑에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하면서 예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나 시장 세분화란 하면서 예를 설명하면 틀리는 거죠. 표적 시장 선정하면서 예를 설명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물으니까 이게 이 뜻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 뜻을 묻는 거예요. 용어의 뜻. 그러니까 용어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저거 뭐예요? 투자분석, 지난주에 복습했잖아요. 그 투자분석 기법. 투자분석 기법에서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머림세법, 비율 분석법을 어떻게 물어요? 제일 쉽게 묻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최근 10년간 그거 너댓 5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기에다가 순현가란 뭐뭐뭐다 이렇게 뜻을 묻잖아요. 수익성 지수란 뭐뭐뭐다. 내부 수익률이란 뭐뭐뭐다 이렇게. 내부 수익률에 대한 뭐 순현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 뜻을 묻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는 뭐고, 총소득 승수는 뭐 이런 식으로 뜻을 묻는 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판단 기준이 되는 순현가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로 보고 판단하고, 그런 식인 것처럼 여기서도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뜻을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한다. 시장을 세분한다는 것은 이 수요자층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눌 때 키워드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성인, 아동, 여성, 남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달리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요자층을 세분한다. 이렇게 수요자층을 세분하는 거고, 그 중에서 뭘 정하는 거요? 표적을 정하는 거죠. 세분한 시장을 전부 다 점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시장을 점유하려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럼 타겟을 정했다면은
이게 타겟이 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은 후에 기존의 제품들이 있다면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 근데 차별을 할 때 네 가지를 섞으란 뜻이죠. 이게 이 네 가지가 4P 네 가지를 섞어라. 근데 앞글자가 전부 다 P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도 섞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P 있고 여기도 P 있잖아요. 여기에 P는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자리 잡는 거. 어떤 자리에 잡느냐야 이게 이제 차별화인데 여기서는 가격 측면에서 프라이스, 제품 측면에서 프로덕트, 그 다음에 유통경로 측면에서 플레이스, 그 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 프로모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프로모션 자리에다가 포지셔닝을 집어넣어서 4P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출제한 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 제품, 이게 유통경로, 홍보 촉진,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한 게 제일 어려웠던 적은 있어요. 지문 하나가 가장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이 수준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고 하죠. 고객이 구매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죠. 아이다. 이게 이제 어텐션 주목을 하죠. 저게 뭘까?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흥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구매를 하려는 욕망을 갖고요. 그다음에 액션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해서 요 단계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게끔 하고 요 단계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게끔 해야죠.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해야 되죠. 섣불리 접근하지 말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요 단계 이제 욕망 단계에 오게끔 해야 되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도 나오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계약서 들이밀어야죠.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게 고객적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66쪽에 이제 뭐 부동산 광고도 있기는 한데요. 거기 이제 광고의 특징해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이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 제한성이 있고 시간적 제한성이 있고 광고 내용의 개별성도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 특성과 많이 관련돼 있죠.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광고의 양면성을 주의하시고요. 양면성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광고와 관련되죠. 그래서 양면성이 그런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분류에서는 기업 목적 광고가 목적에 따른 분류가 기업 광고, 인명 광고,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을 광고하든 인명을 광고하든 다 이름을 알리는 거고요. 계몽 광고는 모르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광고가 계몽 광고라 그래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 저도 그거 보고 알았는데 뭐죠? 자일리톨. 자일리톨이 뭐예요? 자일리톨. 자일리톨 껌이에요? 자일리톨이 껌이 아니고 저기 광고할 때 보면 작은 글씨로 나오잖아요. 자작나무 추출 물질로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무슨 물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던 거를 알게 해주면서 우리 껌은 이거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계몽 광고예요. 모르는 거 알게 해주는 거. 다음에 이제 특정 광고는 이제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거고요. 매체에 따른 광고에서는 신문 광고, 라디오 이렇게 있는데 신문 광고 중에서 전시 광고는 전면 광고, 반면 광고 이걸 전시 광고라 그래요. 전면, 반면 이러면은 넓잖아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고요. 안내 광고는 왜 기사가 위에 있고 밑에 3단으로 또는 4단으로 해서 자그만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급구 이런 거 있잖아. 일수 막 이런 거. 이런 이제 짤막짤막한 걸로 돼 있는 게 안내 광고예요. 그 지면의 크기가 좁은 그런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광고, TV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다이렉트 메일이 뭐예요? DM이죠, DM. 여러분 우편물 넘어오는 거 있죠? 우편물 온수하는 집으로. 이게 DM이고요. 이 DM은 특징이, 다이렉트 메일은 특징이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표적 고객. 알고 보내는 거죠. 누군지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다이렉트 메일은. 그래서 집으로 날아오는 건 다 우리 내가 누군지 회원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학원에서요, 광고 보낼 때가 있어요. 여기 학원에서 특히 주택관리사의 경우, 주택관리사 시험 이제 공부하세요,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이제 광고를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보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면은 사무소장만 있는 게 아니죠. 사무소장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다른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평소에 사무소장이 하는 거 아니 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거 한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이렉트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 광고 됐고요. 점두 광고, 점포의 머리, 간판 생각하면 돼요. 점두는 간판. 그 다음에 노벨티, 이거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활용하는 게 노벨티예요. 예를 들어 라이터 같은 거, 라이터에 이제 저거 써놓잖아요. 이제 업체 이름 써놓잖아요. 또는 뭐 병따개 같은 거, 이쑤시개 같은 거, 이런 실용적인 거 또는 장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광고 매체로 하는 거 노벨티. 요즘 뭐가 많이 나오죠? 요즘 뭘 많이 돌리죠? 웬만한 거 이상한 거 돌리면 안 받습니다. 저는 요거는 받아요. 요거는 물티슈는 받아요. 물티슈. 물티슈 받아요. 저는 누가 광고를 하든 다 받습니다. 물티슈는 다 받아요. 안 주면 가서 달라 그럽니다. 자, 이 정도고요. 자, 좀 쉬고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